저희가 이 이야기하는 사이에 국민의힘의 비대위원 인선 내용이 공개가 됐어요. 그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공개를 했는데 저는 일단 우리 후배 기자가 현장에서 취재를 해서 올린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당연직으로 들어가죠. 3명. 그리고 현역 의원이 3명이 들어갔어요. 충북 제천 단양의 엄태영 의원, 그리고 비례대표인 전주의 의원, 법사위원이죠. 그리고 전 국회의원이네요. 재선 국회의원을 지낸 정양석 의원, 아마 사무부총장도 지냈고 국민의힘 내부 사무에 상당히 밝다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분이고, 그리고 이번에 아마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가장 심혈을 기울인 게 나머지 뭐 외부 인사라고 하면 외부 인사고 아주 당 밖의 인물은 아닙니다만 그동안 당무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던 주기환 씨가 있는데 전 대검찰청 검찰 수사관이라고 하네요. 이분의 이력과 경력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호남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초빙 교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 말씀해 주시죠. 이분은 가장 중요하게 저희가 생각하는 게 이번에 광주시장에 저희 당 후보로 출마했던 분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호남 동행과 관련해서 저희 당이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그 호남 쪽에 인사로 발탁이 됐을 겁니다. 그러면 이준석 대표의 이른바 서진 정책을 잇는 그런 또 인선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예. 네. 그리고 최재민 현 강원도의회 의원이고요. 전 새누리당 중앙청년위원회 부위원장. 네. 84년생입니다. 39살이에요. 한국 나이로. 네. 그리고 이소희 변호사. 현 세종시 의회 의원이고요. 네. 86년생. 우리 나이로 37살. 혹시 최재민, 이소희 두 비대위원 다 아십니까? 저는 이소희 비대위원은 한번 세종시 방문했을 때 잠깐 뵌 적이 있고요. 예. 최재민 이 위원은 제가 한 번도 뵌 적이 없습니다. 예. 주기환 검찰 수사관은 그 호남에 대한 서진 정책 측면이라기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이라서 추천된 것 아닌가. 2003년부터 뭐 윤석열 대통령이 광주지검에 근무할 때 검사와 수사관으로 인연을 맺어가지고 주기환 지금 이 비대위원장으로 인선된 분의 아들이 6급으로 대통령실에 또 추천되어서 일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가까운 사이라고 알려져 있어서 그렇게 좀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결국에는 어떤 새로운 인물이 좀 들어가야 되는데 동시에 새로운 인물이 들어가면서 저는 책임을 지는 인물도 보여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굉장히 좀 논란이 많았던 권성동 의원 정도는 자진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책임을 지고 원내대표직을 좀 내려놓는 그 모습을 보여야지 그래도 국민들에게 이 비대위가 정말 과거의 어떤 잘못된 여당의 그 모습을 끊고 새로운 어떤 모습으로 비대위 역할을 하겠다라고 좀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양금희 원내대변인, 권성동 원내대표와 호흡을 맞춰오면서 지금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권성동 원내대표 거취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는 좀 부담스럽겠다 싶은 생각도 듭니다만 어쨌든 당 내에서도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금 이 위기에 큰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 그 문자 메시지 공개된 거 이게 결정적인 하나의 변곡점이 됐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연직 비대위원이지만 원내대표를 지금이라도 사퇴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요구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비대위원 명단이 그대로 올라가 있어요. 지금 현재 비대위원 명단이 이렇게 올라간 거는 당연직이라고 하는 거는 권성동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직인 겁니다. 그래서 원내대표와 관련되어지는 재신임 문제가 지금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사실 제가 말씀드리기는 근데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이제 원내대표직을 신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의원님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금 현재 당이 굉장히 출렁거리고 있고 안정감이 없을 때 원내대표직까지 바뀌게 되면 더 혼란스러우니 일단은 제가 봤을 때에 덕보다 실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의원님들도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뭐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얘기한다기보다는 당에 있는 의총을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그것을 결정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일단 언제부턴가 이준석 대표의 지난해 전당대회에서의 당선 이후에 네. 젊은 층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면서 젊은 층을 당 지도부에 인선하는 이준석 대표는 본인이 경선이라고 하는 투표를 통해서 선택을 받았다는 차이점이 있고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민주당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뭐 이재명 전 대선 후보의 추천도 있었고 그러니까 지명돼서 일종의 발탁된 것이죠. 그럴 경우에 어떤 한계라고 할까요? 네. 청년 정치 한계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남국 의원도 젊은 정치인에 속하는데 말이죠. 어떻게 평가하세요? 두 분을 똑같은 선상에서 평가하기는 좀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앞서 앵커께서 지적을 해주신 것처럼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10년 동안 어쨌든 뭐 처음에는 발탁돼가지고 영입되어서 그렇죠. 왔지만 10년 동안 굉장히 많은 그 정치적 자산과 경험, 물론 뭐 싸움도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경험을 누구 못지않게 많은 경험을 쌓았던 측면이 있고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경력 자체가 짧기 때문에 두 가지 선상에서 두 분을 다 같이 동일 선상에서 놓고 이렇게 평가하기 좀 어렵다라고 보이고요. 이번에 어떤 청년 정치가 좀 보여준 것은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존의 어떤 정당이 가지고 있었던 한계라든가 문제점을 아주 소신 있게 지적하고 비판하고 이런 것들은 저는 잘했다라고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치라고 하는 게 이런 어떤 것들을 바꿔내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함께하는 어떤 사람들, 동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그런 연대를 해가지고 뭔가 실질적으로 바꿔내는 그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성과로 만들어냈어야 됐는데 두 분 다 대표라고 하는 아주 권한 있는 자리에 있으면서 실제로는 다른 사람들과 많은 어떤 갈등과 충돌만 있었지 실제 정당의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서는 좀 한계를 좀 보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제 저도 그런 한계를 좀 많이 느끼는데요. 네. 이제 위에 선배님들은 굉장히 이제 다른 의원님들이나 뭐 시민사회 단체 많은 분들과 소통하고 또 조직하고 또 양보하고 어떨 때는 또 치고 나가고 이런 것들을 잘 하시는데 아무래도 이제 저희 세대는 좀 그런 게 약하다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윗 선배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 그리고 경륜 이런 것들을 또 청년 세대가 배워서 새로운 정치를 좀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새로운 정치, 청년 정치가 기성정당에서 일종의 뭐 장식품처럼 소모돼서는 절대 안 된다. 청년 대표라고 해서 모셔왔으면 그 사람들이 그 목소리에 힘이 실려야 되고 그 목소리를 경청을 해야 된다. 너희들이 정치를 뭘 알아? 이런 식의 기성세대의 관점을 갖고 그 청년 대표를 기용한다면 그것은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이다. 아마 이게 우리 그동안의 경험이 보여준 건 아닙니까?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사실 요즘 와서 정치의 어떤 환경 이게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도 마찬가지고 박지원 전 민주당 비대위원장도 마찬가지인데요. 보면 지금 현재 정치는 SNS를 통한 정치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SNS 정치는 굉장히 빠른 시간 동안에 빠르게 본인의 어떤 정치적 소신이나 이런 걸 전파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정치적인 그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 왔을 때 그 가치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합의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저는 SNS 정치에 있어서 굉장히 불편한 점도 있다는 것을 요즘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SNS로 타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공격을 하고 그리고 그 공격을 다 상대에서 또 SNS를 통해서 공격하고 이러다 보면 서로 만나가지고 의견을 조율하거나 또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이루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반성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SNS는 그런데 요즘 젊은 정치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다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하고 다 하잖아요. SNS 같은 경우는. 근데 예. 이게 더 저는 뭐 젊은 층의 정치도 더 많이 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 저도 SNS 정치를 물론 하지만 SNS를 할 때 거기에 표현되어지는 단어라든지 워딩 이런 거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표현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제가 갖고 말씀드린 젊은 세대들 겁니다. 간에 통용되는 언어가 좀 공격적이거나 네. 기성세대가 잘 이해할 수 없는 또 단어들이 많은데 자칫하다 그 단어들 쉽게 이런 뜻이라고 하던데 하고 그냥 썼다가는 네. 잘 모르고 썼다가는 오히려 큰
뭐 역공에 빌미를 줄 수 있는 일도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단어 선택에는 정말 신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뭐 SNS도 이야기가 나오니까 자연스럽게 이준석 대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 가처분 신청 심리가 있는 날이고 통상의 가처분 심리를 보면 가처분 심리를 마친 그날 저녁 늦게에 판사들이 그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내일이 이준석 대표에게나 국민의힘에게나 상당히 결정적인 날이 될 것 같습니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다면 주호영 비대위 체제는 출범하자마자 사실상 와해될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이고요.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다고 한다면 이준석 대표는 인용 기각 여부에 상관없이 앞으로도 당원 모집하고 이런 활동을 열심히 해나가겠다 할 말은 하겠다라고 합니다만 이준석 대표의 정치 인생에는 상당히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사실상 정치 생명이 끝날 수도 있다는 그런 분석까지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말이죠. 이준석 대표가 지난 주말에 기자회견을 했었죠. 휴일과 광복절 연휴 기간 과연 민심이 어떤 식으로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앞으로 여론조사가 나오게 되면은 그것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만 먼저 눈물의 기자회견 62분 동안 했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눈물을 보였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7일 윤리위 징계 이후 저는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저는 고민을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비대위 전환의 의도는 반민주적이었고 모든 과정은 절대 반지에 눈이 돌아간 사람들의 의중에 따라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참을 인자를 새기면서 웃고 또 웃었습니다. 당원 가입 캡처 화면을 보내온 그 수많은 젊은 세대들에게 마약 같은 행복함에 잠시 빠졌고 전라도에서 보수 정당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민원을 가져오는 도서벽지 주민들의 절박한 표정을 보면서 진통제를 맞은 듯 새벽 기차를 타고 심야 고속버스를 탔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눈물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셨는데 말이죠. 일단 양금희 대변인 네. 어떻게 보세요? 저 기자회견 갖고 아마 국민의힘 의원들도 서로 간에 뭐 카톡방이나 또 335 모여서 이야기를 하셨을 것 같은데. 예, 일단은 기자회견을 보고 이런 상황까지 당이 오게 된 것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가슴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대표의 기자회견을 보고 난 이후에 제가 든 느낌은 이준석 우리 당의 대표라면 전 뭐 대표라고도 어떻게 불러야 되느냐 저한테 기자들이 질문도 하시던데요. 네. 예, 이준석 대표라면 저는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논리적이고 그다음에 이성적인 측면에서 접근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눈물로 호소하는 그리고 당 대표로서 하지 않아야 될 표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굉장히 감정에 치우쳐져 있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그런 듯한 기자회견을 본 것 같아서 굉장히 불편했다라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이 문제들이 생긴 것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전적으로 누구 탓이냐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준석 대표의 잘못도 있었고 그다음에 소위 윤핵관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분들의 잘못도 물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 등이 이런 식으로 표출되어져서 이렇게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과하게 이렇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실망스럽다라는 솔직한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러한 정권 교체를 이루는 데 있어 가지고 당 대표로서의 역할을 해가는 과정 중에
굉장히 본인에 의해서 지금 이 윤석열 정부가 탄생되어졌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우리 국민의힘의 국회의원과 당원 그리고 국민 모두가 이루어낸 정권 교체였고 그것이 윤석열 정부를 탄생하게 된 배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당대표가 본인이 정권 교체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헌신적으로 일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거를 과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조금 유감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예, 본인이 국민의힘 대표로서 대선과 지방선거를 치렀다. 그런 측면에서 뭐 대표라고 하는 직책만큼의 뭐 책임과 기여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겠죠. 다만 본인이 오롯이 본인의 공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주장한다면 나는 동의할 수 없다. 네. 모두가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던 모든 사람의 공이다라고 그럼요. 얘기를 해주신 거고요. 이번 기자회견에서 뭐 지난번에 이미 SNS에서도 이미 이 표현 때문에 논란이 되긴 했습니다만 양도구역이라는 표현을 이준석 대표가 또 썼거든요. 먼저 양도구역이 어떤 말이고 SNS에 어떻게 썼는지 한번 볼까요? 먼저 SNS부터 보겠습니다. 지난 7월 27일 날 나왔던 SNS 내용인데 말이죠. 그 섬에서는 이 여의도입니다. 여의도. 카메라가 사라지면 눈 동그랗게 뜨고 윽박 지르고 카메라 들여오면 반달 눈웃음으로 악수하러 오고 앞에서는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뒤에서는 정상배들에게서 개고기를 받아와서 팝니다. 이 섬은 모든 것이 보이는 대로 솔직해서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울릉도. 양두구역이라는 말은 겉으로는 훌륭한 듯이 내세우지만 속은 보잘것없음을 이루는 말이다.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실제로는 개고기를 판다는 뜻이다. 예, 자 양두구역 어떤 점에서 들어왔었는지 이야기가 됐었는지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뱉어냈던 양두구육이라는 탄식은 사실은 저에 대한 자책감 섞인 질책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은 양의 머리를 흔들면서 개고기를 가장 열심히 팔았고 가장 잘 팔았던 사람은 바로 저였습니다. 여럿이 모인 자리에서 누차 그들이 저를 그 새끼라고 부른다는 표현을 전해들으면서 그래도 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내가 참아야지 라고 참을 인자를 새기면서 알이 부르트도록 뛰어다니고 목이 쉬었던 그런 기억이 떠오릅니다. 내부 총질이라는 표현을 봤을 때 그 표현 자체에서는 저는 어떤 상처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올 것이 왔다는 생각과 함께 양의 머리를 걸고 진짜 무엇을 팔고 있었는지에 대한 깊은 자괴감이 다시 한번 찾아왔습니다. 양두구역. 이준석 대표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사실 대선 과정에서 양두구역이라는 말은 내가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먼저 썼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었는데. 기억이 안 납니다. 네, 이제 사실은 27일 날 울릉도에서 뭐 이준석 대표가 양두구역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윤핵관들을 이제 비판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것은 그 양두구역 본인이 한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사실은 그 비판을 되돌려준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그 기자회견에서 양두구역에 대한 본인이 자책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 자책이 아니라 국민에게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정 운영과 관련되어서 여러 철학이나 비전, 실력 이런 것들이 없는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감이다, 대통령으로 뽑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준석 대표가 국민을 어떻게 보면 상대로 양의 머리를 걸고 속인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기자회견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분명하게 비판을 한 지점은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의 국민의힘이 그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줄만 서고 그냥 뭐 후보만 내면 국회의원으로 당선될 수 있는 그런 아주 뭐 극우 유튜버나 이런 것들만 보는 아주 예전에 과거에 탄핵 이전에 그런 어떤 새누리당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정당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 보수 혁신과 관련된 비전, 본인의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을 좀 확실하게 좀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이준석 대표 이 연설문 이후에 국민의힘의 여러 의원님들께서 굉장히 격앙된 반응을 보이면서 뭐 양두구역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뭐 이런 표현도 비판하고 태도를 좀 지적을 했었는데 사실은 오히려
보수가 쇄신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한 이준석 대표의 핵심적인 그 발언을 가지고 좀 싸워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 지점에 대해서 조금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내내 저희는 대한민국에서 이루고 싶은 가치를 가지고 선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희가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개고기를 팔았는 그러한 국민의 힘이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못된 비유를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는 저는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 명확하게 그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지점이 어디입니까? 저희가 그 국민의 힘이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선을 치르는 동안 내내 대한민국이 가야 될 미래와 가치를 놓고 국민들을 설득하고 선거를 치렀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 가치가 그리고 저희가 내걸었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양두구역이었다. 이렇게 지금 읽혀지고 해석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분노한 지점이 그 지점인데요. 저희는 앞으로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가치를 이야기를 하고 그에 대해서 국민들을 설득해 나가는 그 과정에 있는 것이지 절대로 그 앞에서 미소 짓고 뒤에서 배신의 어떤 묘락 정치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런 정치를 모략 정치를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국민들께 선거를 치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밝히고 싶은 부분입니다. 예, 이준석 대표가 지금 11분 전이라고 뜨는데 말이죠. SNS에 글을 올렸는데 지금 아마 속보가 뜬 걸 인용을 했어요.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재신임됐다. 이 기사를 링크하면서 내부 총질 문자와 체리 따봉 받은 걸 노출시켜서 지지율 떨어지고 당의 비상 상황을 선언한 당대표 직무 대행이 의총에서 재신임을 받는 아이러니입니다. 도대체 어디가 비상이었고 어디가 문제였고 누가 책임을 진 겁니까? 대통령과 원내대표가 만든 비상 상황에 대해서 당대표를 내치고 사퇴 종결하고 물음표. 이렇게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거침없는 언행이야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만 권성동 원내대표가 의총에서 재신임을 받았다는 기사를 링크하고 대통령과 원내대표가 만든 비상 상황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고요. 양두구육이라고 하는 말이 원래는 뭘 판다라고 하는 뜻보다는 처음에 보여드린 것처럼 겉은 화려한데 속은 실제는 별 볼 일 없다, 보잘것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 본인이 양의 머리를 걸고 내가 누구보다도 열심히 잘 개고기를 팔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대통령을 개고기에 비유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반응이 나왔고 이준석 대표는 도대체 내 기자회견을 어떻게 해석했느냐라고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또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대통령을 마치 양두구육, 구육에 비유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해석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말이죠. 저 양두구육 표현 때문에 지금 양금희 대변인도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발언이다라고 비판을 하셨고 아마 여권 내부에서도 상당한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나경원 전 의원,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이준석 대표 기자회견에 대해서 어떤 반응 보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홍준표 시장, 이준석 대표와 가까웠던 사이죠. 이 자리에 나와서 이준석 대표가 누구랑 소주 한잔 하고 싶으십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홍준표 대표요. 왜요? 재미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홍준표 시장은 더 이상 이준석 신드롬은 없습니다. 정치판의 천변 완화가 급속한 변화죠. 이렇게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데 아직도 1년 전 상황으로 착각하고 막말을 쏟아내면서 때를 쓰는 모습 보기에 딱합니다. 대의를 위해 소리를 버리십시오. 작은 이익을 버리십시오. 당랑 거철에 불과합니다. 수레바퀴에 저항하는 사막이다. 이런 얘기죠. 나경원 전 의원, 이준석 대표에게 멈추라고 말한다. 어제 기자회견은 지나쳐도 많이 지나쳤다. 그동안 젊은 당대표라 나를 비롯한 많은 당원이 참고 오히려 존중해 주었다. 더 이상 눈물파리로 본인의 정치 사법적 위기를 극복하려 하지 말고 여권의 분란을 만들지 말아 달라. 이렇게 또 이준석 대표 이야기하다 보니까 민주당 얘기를 못했는데 오늘 당원 80조 의결됐다면서요? 네, 예. 속보로 지금 저도 예. 오면서 예. 이제 봤는데요. 예, 아마 하급심 판결 확정된 후에 1심, 아니 하급심은 이제 2심까지요? 아마 2심까지라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 대법원
밑을 이제 보통 이제 대법원에서 이야기를 할 때 하급심을 1, 2심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정확히 표현이 지금은 저희가 1심 취재한 금고 거는 이상으로 나오고 1심 있네요. 금고 이상이네요. 아, 네. 예. 그러면 1심 금고 이상 유죄를 받으면 확정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직을 정지할 수 있도록 좀 개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위한 당원 개정이다라고 하는 당내 논란 끊이지 않고 있어요. 이재명의 사당화 이런 비판이 당장 박용진 후보에게서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제 우리 당원들과 의원들 사이에 또 토론도 하고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요. 이 문제는 사실은 이 80조가 들어올 때도 논란이 좀 된 조항이었습니다. 사실 이 조항이 만약 정말 타당하고 맞는 조항이 되려면 검찰이 기소하는 그 기소 자체가 굉장히 올바르고 무오류해야 된다라는 것을 전제하는데 실제 여러 가지 정치 사건과 관련되어서는 무죄율도 상당히 높다. 그리고 또 정치 보복과 관련된 그 수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려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의원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당장에 뭐 오늘 또 뭐 압수수색도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우리 당과 그리고 우리 당과 함께 일을 했던 여러 장차관 이런 사람들까지 다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특정인을 위한 것은 좀 아니라고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예. 뭐 양금 대변인 꼭 저는 하시고 싶은 그렇게 말씀 생각하지 있습니까? 예. 않습니다. 이재명 의원이 공천을 받을 때부터 사실은 셀프 공천이었고요. 저희가 공천 받을 때부터 아마 국회의원으로서의 방탄복을 입기 위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이번에 이 80조가 고쳐지는 배경에도 보면은 민주당의 극렬 지지층들이 아마 이게 온라인상에서 8월 1일부터 아마 이게 시작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이재명 확대명이라고 일컬어지는 앞으로의 민주당의 당대표를 방어하기 위한 법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옛날 말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 오얏 나무 위에서는 네. 갓도 고쳐 쓰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뭐 어떻게 이런 상황에 이 80조를 개정하는 그러한 무모하고 좀 어떻게 표현을 하면 좋을지 모르지만 꼭 방탄복을 입어야 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과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잠시 뒤에는 나경원 전 원내대표 전 의원이 나와서 이준석 대표의 기자회견 또 민주당 전당대회 판도 또 국민의힘 앞으로 비대위 체제와 관련한 이야기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